안녕하세요, 키포TV입니다. 10억 대출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나가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대출이라는 거 참 어렵죠. 저도 한 10년간 살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상환도 했지만 참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대출은 참 쉽지 않아요. 제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7, 8년 전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당시에 한 1억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. 근데 1억 좀 넘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근방의 집을 구매하려고 봤죠. 그래서 빌라라든지 좀 지방에 있는 아파트까지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1억 한 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를 샀었어요. 근데 그 제 주변에 이제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더 모았죠. 근데 한 2억 정도를 모았었어요. 근데 그러면 그 친구는 2억짜리 집을 샀느냐? 그렇지 않았어요. 그 친구는 분양된 아파트를 샀는데 6억에 해당하는 분양가의 아파트를 사더라고요. 자기가 가진 돈은 2억밖에 없는데 말이죠.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.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몰랐기 때문에 경제의 문외한이었어요. 여러분 중에도 잘 모르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저처럼 선택을 하겠지만 그 A라는 친구는 6억이라는 분양가의 집을 사고 2, 3년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도 이제 그 집에 살고 저도 그냥 그 2억짜리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이제 입주할 때 10억이 넘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는 6억이라는 집에 대출을 6억을 받았더라고요. 실제로 그 친구는 입주 당시에 대출 6억을 받았으니까 집값이 6억이었죠. 돈을 한 푼도 안 낸 거예요.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사는 거고 한 2, 3년 집을 팔았는데 그때 한 12억, 3억에 팔았었거든요. 그러면 6억의 대출 한 그때 당시에 2, 3%였으니까 대출 받은 게 1년에 한 1,000만 원 정도, 월 100만 원 정도 냈을 거라고요. 그렇게 했을 때 한 3, 4천 정도 이자를 내고 12억에 팔고 나온 거예요. 돈 한 푼 안 들이고. 여러분 그 친구는 6억에서 12억이니까 6억이라는 돈을 벌게 된 거예요. 돈을 한 푼도 안 들인 채 6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. 자, 다시 볼게요. 저는 1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 5천짜리 집을 샀어요. 그 근방에 맞는 빌라나 아파트를 샀어요. 자, A라는 친구를 봅시다. 이 친구는 2억밖에 없었지만 6억이라는 집을 본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6억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더 벌 수가 있었죠. 이게 바로 대출의 힘입니다. 제가 이걸 몰랐어요.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출은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. 너 대출 받으면 큰일 난다.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엄청난 자산의 격차가 생기게 된 겁니다. 자,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생기게 되면 이 조바심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죠. 그리고 막 찾아봐.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듯이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면서 대출이라는 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보면서 나도 막 그 친구를 따라가려고 A라는 친구를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쫓아가게 됩니다.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. 그러다 골로 가는 겁니다. 이게 그 친구는 참 운이 어떻게 보면 좋았죠. 왜냐면 희정사항이 잘 맞았으니까. 우상이 아니고 우하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친구는 골로 갔을 거예요. 저도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똑같은 길을 갔는데 3, 4년 후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졌었다면 대출을 일으킨 만큼 만약 시장상황이 안 좋으면 더 망하는 거예요. 완전 골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, 이 대출이. 알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참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. 사회초년생이 만약에 영상을 보신다면 이 대출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야 된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 돈 3억 있는데 1억 나온대.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기 같은 걸로 들려보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공부해서 내 꼴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스트레스 DSR에 설명을 드릴게요. 뉴스에서 최근에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.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. 그런 거 관련해서 DSR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스트레스 DSR 설명을 하겠습니다. DSR이 어려운 것 같죠? 영문으로 보면 Debt Service Ratio라고 어려워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연봉이 있죠. 내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어요. 거기에 이자가 있죠. 요거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. 예를 들면 갑돌이가 신용대출을 1억을 받았어요. 근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나눠서 갚기로 한 거야. 그럼 1억에 10년이죠. 그럼 1년 동안은 원금은 언제 갚아야 돼요? 1,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.
그러면 1,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, 그리고 이자는 내야 되죠. 그럼 1년 이자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5% 정도 가정했을 때. 그러면 얘가 갚아야 되는 게 한 1,03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근데 연봉이 얼마예요? 1억이에요. 그럼 1,030만 원에 내가 연봉이 1억이니까 1년치 연봉이니까 1년 동안 내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는 1,030만 원이죠. 요거 두 개 나눠서 곱하기 100 해봐요. 그러면은 이게 한 10%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DSR이 10%라는 거예요. 1억이라는 돈을 똑같이 빌렸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.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는 돈 1,030만 원은 똑같지만 연봉이 3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 33% 정도가 나오는 거죠. 어렵지 않죠? 그래서 막 요새 DSR 40%까지만 한도 내에서 빌려줍니다 라고 하면 아까 33%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내 연봉이 3천이니까 1억 정도 대출 받는 거는 무리 없겠구나, 33% 정도 수준이니까,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40%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위에 분자를 낮추거나 아니면 분모의 위를 올려야겠죠. 연봉을 올리면 돼요. 제일 쉽죠. 연봉을 올리면은 DSR이 낮아집니다. 돈을 더 빌릴 수가 있어요. 아니면 대출 이자를 줄이면 돼요. 자, 여기서 근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뭐냐, 분자의 원금과 이자였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더 줄게, 이 스트레스를 더 준다는 거예요. 이자 1.5%에서 3%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공식은 복잡해요. 여태까지 5년 내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다음에 하한선 1.5%에서 3%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5%를 빌리고 있었는데 이게 6.5%에서 8%까지 이자를 늘려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위에 분자가 커지니까 이 DSR 한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.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DSR이 어렵잖아요. 덧셈하고 나눗셈 요거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계산기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노트에다가 내 연봉 분모에다가 적어놓고 위에 분자에다가 하나하나 적어요. 내 원금 이자, 아파트에 관련된 거 원금 이자 넣으면 되죠. 1년에 내가 내야 될 원금과 이자 나눠놓고, 신용대출 받은 것이면 얘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금하고 이자 더해놔요. 그 다음에 여기 DSR 생긴다 그랬죠?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. 1.5 보수적으로 3% 잡으면 되잖아요. 이렇게 계산하면 내가 신용대출을 얼마 정도까지 더 받아야 되는지, 내가 신용대출을 갚고 그냥 부동산 살 때 풀빵으로 먼저 받으면 되는 건지, 아니면 두 개 중에 어느 걸 먼저 받아야 되는지를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 은행 가잖아요. 은행의 앞에 창구에 계시는 분이 계산할 때 이거 그대로 똑같이 계산해요. 똑같이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들이 이 부자가 되는 마인드에 한 걸음 다가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정리는 안 할게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